김희환 뉴욕 총영사가 뉴저지주 포트리 마크 소콜리치 시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에드워드 카반 전 뉴욕시경 국장의 쌍둥이 동생 제임스 카반이 브루클린 한 술집 주인을 상대로 갈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뉴저지 호보큰 사무실에서 한 남성이 사무실 직원들을 칼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리얼 아이디 의무화는 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전해졌습니다.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노동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뉴저지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앵커의 수혜자를 노리는 신종 사기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코리안 퍼레이드가 오는 10월 5일 맨해튼에서 진행됩니다. 뉴욕 주지사 캐시 호컬은 오늘 오전 코에 있던 작은 암세포를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퀸즈에서 5살 여자아이가 자동차에 갇혀 있다가 3시간 만에 구조되었습니다. 어제 브롱스에서 체포된 전과자가 병원에서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김희환 주 뉴욕 교육사가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한 빅토리 씨 사건과 관련해 뉴저지주 포트리 마크 소콜리치 시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앰버 리드 AAPI 뉴저지 회장에게 사건 재발 방지책 활동에 나서는데 감사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김의환 총영사는 팰리세이드 파크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소콜리치 포틀리 시장과 만나 빅토리아 이씨 사건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장과의 만남은 김 총영사의 요청에 따라 폴윤 시의원 주선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주저하던 시장이 결국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에 따르면 시장은 1차 랠리와 달리 2차 랠리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후속 대응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 총영사는 모든 이민자 커뮤니티의 문제로 이 사건을 다뤄야 한다며 재발을 막겠다는 포틀리 시 차원의 워딩을 요구하기 위해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은 한국 정부를 대변해온 사람이니 우리 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차원으로 시장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말하고 이번 면담이 시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든 동포사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액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총영사는 이날 함께한 비영리단체 AAPI 뉴저지 앰버 리드 회장에게 재발 방지책 활동에 나서는데 감사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제 에드워드 카반 뉴욕시경 국장이 전격 사임을 발표한 가운데 그의 쌍둥이 형제가 브루클린에 있는 술집을 상대로 갈취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바를 운영하고 있는 소유주 샤멜 켈리는 에드워드 카반 전 뉴욕시경 국장의 쌍둥이 동생 제임스 카반이 그를 갈취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식업 소유주 켈리는 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뉴욕시청 직원이 직접 자신에게 뉴욕시경 국장의 형제인 제임스 카반과 연결해준 뒤 경찰국장과 가족관계인 제임스 카반이 요식업소의 모든 경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며 $2,500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켈리는 돈을 지불하지 않자 업소에 대한 경찰의 감시가 더 심해졌고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켈리가 소유하고 있던 주스 앤 무어바는 낮에는 주스바, 밤에는 바와 라운지를 운영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는 요식업 관련 허가와 주류 판매 허가가 있었지만 작년 여름 주민들의 소음 관련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에드워드 카반 국장의 쌍둥이 형제를 켈리에게 소개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뉴욕시청 직원 레이 마틴이었으며 논란이 확산되자 뉴욕시청은 지난 수요일 그를 해고했습니다. 현재 카반 국장과 그의 쌍둥이 형제는 연방 부패 수사 대상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켈리는 지난해 8월 제임스 카반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금전적 요구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문제 해결 방법을 조언해 줄 줄 알았는데 현금을 요구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며 그의 말투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문을 닫아야 한다는 식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켈리는 결국 지난 2월에 자신의 바를 폐업했습니다.
그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경찰과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요구하는 일은 나에게만 일어난 문제는 아닐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뉴저지 호보큰에 위치한 한 사무실 빌딩에 30대 남성이 난입해 직원을 칼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2세 한국계 남성인 용의자는 사건 발생 전에도 이미 불법 무기 소지, 절도,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기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뉴저지 포트리 출신의 한 남성이 호보큰 다운타운에 위치한 한 사무실 건물에서 직원들을 칼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호보큰 경찰국은 사건 당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위협을 당하던 한 직원이 칼을 들고 위협하는 남성에게서 두 자루의 칼을 빼앗았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뉴저지 포트리에 거주하고 있는 32세 김상민 씨로 밝혀졌으며 지난 8월 7일 가중폭행, 절도, 무단침입,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저녁 9시 10분경 해리 몬탈보와 아니시 비세이 경관이 80 리버 스트릿에서 한 남성이 직원들을 칼로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이 건물은 호보큰 기차역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30대 김 씨는 바닥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에 따르면 인근 다른 업체 직원이 건물의 꼭대기층에서 김 씨를 발견하고 왜 이곳에 있냐고 묻자 갑자기 김 씨가 칼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행히 피해 직원이 김 씨가 소지하고 있던 두 자루의 칼을 빼앗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수색한 결과 김 씨는 남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할 때 사용하는 자물쇠를 따는 도구 4개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김 씨가 체포되기 전부터 이미 호보큰에서 빈집털이 및 절도에 사용되는 도구 소지 및 무단 침입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절도 및 불법 무기 소지, 가중폭행 및 절도 도구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김 씨는 허드슨 카운티 교정시설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연방정부 기준에 맞춰 발급하는 새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리얼아이디 법 시행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리얼아이디는 공항에서 국내선 항공기 탑승과 연방정부 건물 출입 시 여권을 제외하고 유일한 신분 확인 수단이 되는 가운데 연방교통안전청은 서둘러 리얼아이디를 발급받을 것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는 2025년 5월 7일 이후 연방기관에서 리얼 아이디 의무화에 따른 단속을 2027년 5월 5일까지 2년 동안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새 규정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TSA는 이번 새 규정이 리얼 아이디 의무화 시행일 자체를 미루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내년 5월 7일부터 리얼 아이디가 없을 경우 공항 보안 검사 때 통과에 지연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DMV 관계자는 더 지체하다 불이익을 당하지 말고 지금 리얼 아이디 신청을 준비하길 바란다며 발급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DMV에 따르면 리얼 아이디 신청은 DMV 웹사이트를 방문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요구하는 서류를 업로드하고 방문 예약을 해야 하며 날짜에 맞춰 방문해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DMV에 따르면 리얼 아이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 증명 서류 1종, 거주 증명 서류 2종,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신분 증명 서류에 기재된 이름이 아닌 다른 문서에 나온 이름과 다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지참해야 합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리얼 아이디가 위조를 어렵게 만드는 기술로 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리얼 아이디 카드는 해외여행 시 여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리얼 아이디 법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의무 시행 기한이 여러 차례 연장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노동조합이 2008년 이후 16년 만에 대규모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보잉의 주요 항공기 조립 공장 2곳이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오늘 워싱턴주 렌튼에 위치한 보잉사 제조시설 앞에서 피켓을 든 노동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보잉의 노동조합 소속 3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새로운 노동계약에 대해 거부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파업으로 인해 보잉의 주력 항공기인 737 맥스의 생산을 포함한 대부분의 항공기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지난 8일 보잉 노사는 4년 동안 점진적으로 임금을 25%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상여금 삭감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잠정 합의안을 거부했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열린 노조계약 투표에서 노동자들은 계약안을 94.6%로 거부했습니다. 이어 파업안에 대해 96%가 찬성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파업안이 통과됐습니다. 국제기계항공노동자연맹 751지부 존 홀든 회장은 우리는 자정에 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하며 보잉 노동자들이 차별적 행위, 강압적 질문, 불법 감시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잉은 성명을 통해 노조 지도부와 협상한 잠정 합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하며 우리는 직원 및 노조와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새로운 합의를 위해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켈리 오트버그 보잉사 대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는 협상이 결렬되기 하루 전 노조를 대상으로 이번 파업이 회사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보잉 노조의 파업은 2008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이번 파업의 여파로 보잉의 주요 항공기 조립 공장 2곳이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항공우주 분석가인 시엘라 카야오글루는 보잉 노조의 30일 파업이 보잉 회사에 15억 달러의 손실을 안겨줄 수 있으며 공급업체와 공급망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보잉은 최근 잇따른 737 맥스 기종의 사고로 인해 2분기에만 단기 순손실이 14억 4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올해 약 80억 달러를 소진한 상황이라 향후 생산과 공급망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저지에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앵커 프로그램의 수혜자를 노리는 신종 사기가 등장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앵커 프로그램은 올해 두 번째 시행으로 지난달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됐는데요. 정부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뤄지는 관련 사기 행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전장이랍니다. 주 재무국은 우편물을 통해 앵커 프로그램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주민들을 노려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사기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재무국 관계자는 주정부는 앵커 프로그램이나 세금 신고 등과 관련해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 등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만약 이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면 사기 여부를 의심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메시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 재무국에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행 2년차를 맞은 앵커 프로그램은 지난달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돼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앵커 프로그램은 2020년 10월 1일 기준 뉴저지 소재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가 수혜 대상입니다. 주택 소유자는 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일 경우 65세 미만은 1,500달러, 65세 이상은 1,750달러가 지급됩니다. 소득이 15만에서 25만 달러 사이 주택 소유자는 65세 미만 1,000달러, 65세 이상은 1,250달러가 지급됩니다. 세입자는 연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일 경우 혜택이 주어지는데 65세 미만은 450달러, 65세 이상은 700달러가 지급됩니다. 주정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앵커 프로그램 재산세 환급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앵커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내용은 주 재무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 한인상록회는 한인 시니어들을 위해 앵커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과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인사회 최대 축제 한마당인 2024 코리안 프레이드가 오는 15일 맨해튼 한복판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5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행사에는 서울의 유명 중소기업들이 대거 출동합니다. K제품 홍보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 주최 뉴욕 한국일보 주관으로 올해로 40회째를 맞는 코리안 퍼레이드는 아메리카 애비뉴 38가에서 27가 구간을 행진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여파로 4년간 중단된 이후 5년 만에 재개되는 만큼 맨하탄 심장부를 코리안 물결로 수놓으며 세계인들에게 한민족의 우수성을 과시할 예정입니다. 2024 코리안 퍼레이드 및 페스티벌에는 서울의 유망 중소기업들이 대거 출동합니다.
서울특별시 산하 출연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이 뷰티, 식품, 생활 분야 등 8개 유망 기업들로 구성된 미주시장 개척단을 이끌고 코리안 퍼레이드 및 페스티벌에 참가합니다. 참가 기업들은 맨하탄 32가 한인타운에서 열리는 페스티벌 장터에 각각의 홍보 및 판매 부스를 설치하고 서울시의 굿즈 프로모션과 함께 제품 구매자들에 대한 경품 이벤트 등을 실시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K 컨텐츠를 계기로 한국 문화 및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77%나 됐습니다. 구매하고 싶은 한국산 제품은 한식 34.2%, 패션 의류 30.7%, 화장품 25.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특별시의 경제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창업 촉진, 기업 성장, 산업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오전 캐티 호구 뉴욕 주지사가 코에 발견된 기저세포 암종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는 햇볕에 자주 노출되는 부위에 자주 발생하는 피부암으로 캐티 호구 주지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햇빛 차단에 더욱 신경 쓸 것을 권고했습니다. 최시우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뉴욕 주지사 캐시 호컬은 코에 있던 작은 암세포를 제거하는 소규모 의료 시술을 받았습니다. 어제 호컬 주지사는 몇 주 전 정기검진 중 코에서 작은 점을 발견했으며 기저세포 암종으로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가족에게 피부 질환의 병력이 있을 경우 햇빛 차단에 더 신경 쓸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시술 전 담당 의사와 함께 촬영한 짧은 영상을 소셜미디어 X에 게시했으며 암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맨해튼의 마운트 시나이 병원 소속 제시 루인 박사는 우리는 이를 제거하고 가능한 많은 정상 조직을 보존하며 처리할 것이고 주지사님은 잘 회복하실 거라 말했습니다. 암세포는 성공적으로 제거되었으며 그녀는 오늘 오전 11시경 올린 영상에서 이미 업무에 복귀했다고 전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소셜미디어 X에 해시태그 암퇴치의 날을 맞아 모든 뉴욕 주민들이 정기검진을 받기를 권장하며 조기 발견은 생명을 구한다고 썼습니다. 기저세포 암종은 가장 흔한 형태의 피부암으로 미국에서 매년 약 360만 건이 진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주로 햇빛에 노출된 부위에서 발견되며 자외선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뉴욕시 퀸즈에서 5살 여자 어린 아이가 더운 열기로 가득한 유치원 통학 차량 내부에 3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스스로 창문을 깨고 나와 지나가던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운전자는 차량 내부에 아이가 남아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전했는데요. 기러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12일 퀸즈 리치몬드 힐에서 5살 여아가 더운 열기가 가득한 자동차 안에 갇혀 있다가 겨우 구조되었습니다. 오전 7시 피해 아동은 이슬람 유치원 통학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동은 3시간가량 혼자 차 안에 남겨졌습니다. 창문이 매우 어두워서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다고 피해 아동의 아버지인 마타블 부이안이 전했습니다. 딸이 차에서 나오자마자 차 안 열기 때문에 목이 말라서 물 한 병을 곧바로 비웠다며 자칫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에 격분했습니다. 이 아동은 차 안에 갇혀 있다가 결국 스스로 창문을 깨고 지나가는 행인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탈출하였습니다. 행인은 곧바로 911 신고를 하고 아이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 상황을 알렸습니다. 연락을 받은 아버지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아내와 함께 학교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런 응급 상황에서 부모가 15분이나 대기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학교의 무대응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던 V안은 결국 학교와 집 인근을 중심으로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현장에 나타난 운전자는 차에 아이가 남아있는지 전혀 몰랐기에 볼일을 보러 갔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운전자는 출근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부모들과 만나서 최대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학교의 대처 미흡에 대한 극심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학교는 부모에게 아이가 학교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알려주지도 않았고 적극적으로 아이를 찾아 나서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이안의 딸은 더 이상 이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전했고 아동은 해당 사건으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다고 전했습니다. 부이안은 딸은 심신이 매우 지쳐있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잠에 들지도 못한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어제 아침 브롱스에서 경찰에 체포된 전과자가 도주하다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진 후 병원에서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병원 주변으로 몰려들어 그를 수색했지만 아직 붙잡지 못했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37세 전과자 호세 로페스는 오전 11시 52분쯤 모트헤이븐 뉴욕시 병원에 머물던 중 도주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판사 앞에 출두한 지 몇 분 만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브롱스 제라드 애비뉴와 이스트 150번가에서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37세의 전과자 호세 로페스를 발견해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추격했고 그는 도주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호세 로페스는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병원에서 다시 도주한 것입니다. 경찰과 경찰차가 병원 주변으로 몰려들어 그를 수색했지만 아직 붙잡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어떻게 도망쳤는지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NYPD가 공개한 사진에는 로페스가 도보로 도망치기 전에 파란색 병원복을 입은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키 5피트 11인치, 체중이 170파운드 정도의 체구입니다. 그는 통제물질 불법 소지, 무모한 행위, 공무집행 방해, 무모운전, 재산 피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로페스가 2008년 이후 강도, 침입, 마약 혐의로 16건의 체포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제시카 라모스 뉴욕주 상원의원은 오늘 오전 뉴욕시 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콜롬비아 출신의 부모를 둔 39세의 라모스는 퀸즈 출신의 주 상원의원으로 그녀의 두 아들은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녀가 당선되면 최초의 여성 시장이자 공직에 오른 최초의 라틴계 여성이 됩니다. 이로써 내년 6월에 치러지는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 출마를 밝힌 후보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스캇 스트링거 전 뉴욕시 감사원장, 젤러마이어 뉴욕주 상원의원 등 4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법원이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성추문 입막음돈 사건 관할 변경 요청을 재차 기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후보는 이 사건 법원을 맨하탄 주 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엘빈 할렌스타인 판사가 이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후보가 상급 법원의 해당 결정에 개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항소법원이 재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제2순회 항소법원은 아울러 입막음돈 사건 선고일을 추가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후보의 요청도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와의 성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13만 입막음 비용으로 지불하고 회계장부의 법인 비용으로 34차례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3년 현재 미 전국의 한인 인구수가 총 202만 3,5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 공식 센서스와 비교할 때 1.7% 증가한 것입니다. 미국 내 한인들은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고 가구 중간 소득이 지역에 따라 $10만 육박하거나 넘었습니다. 가구 중간 소득의 경우 구체적으로 미국 전체 한인들이 96,433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가 11만 5,917달러로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 인구 구성은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56만 4,443명에 달했습니다. 한인들의 중간 연령은 37.3세였으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4.4%에 달했습니다. 또 25세 이상 한인 중 대학 졸업자는 35.8%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제 금값이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하 기대감에 사상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방송에 따르면 국제 금 현물 가격은 1온스당
2,554.05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시장은 이딴 경기 둔화 신호에 주목하면서 연준이 17일과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출 확률을 27%로 반영했으며 0.25%포인트 인하 확률은 73%로 내다봤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일대 버스 정류장이 몰리며 일어나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퀸즈 버스 노선 재설계 시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플러싱뿐만 아니라 퀸즈 곳곳에 버스 노선 정류장이 몰려 혼잡한 구간이 있고 노선 중에도 불필요하게 겹치거나 정류장이 많은 경우를 해결해 버스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TA는 1950년대 이후 처음으로 퀸즈 버스 노선 재편을 추진 중이며 내년 중반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퀸즈와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경전철 인터보로 익스프레스 역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MTA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4시쯤 브루클린 벤슨허스트 20번가와 78번가 근처의 주택에 창문을 뚫고 강도들이 침입해 시계, 핸드백과 현금 2만 달러를 훔쳤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강도들은 주택 거주자 3명을 묶어놓고 구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4세 남성은 권총으로 맞고 41세 남성은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19세 여성이 묶여있기도 했습니다. NYPD에 따르면 강도들은 모두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표적이 되었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기 바랍니다.